예를 들면 창의적인 곰인형을 만들어줘 라고 하였을 때 일반적인 모델의 경우에는 단순한 곰인형들을 생성하는 반면 이제 저희 방법을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 외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곰인형이라던가 아니면 맥북으로 일을 하는 곰인형처럼 이제 별도의 자세한 설명 없이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독특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김재철 AI대학원 최재식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창의적인 생성 모델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랩에서 딥러닝 모델의 내부 작동 원리에 대해 연구하는 박사과정 권다희입니다. 사이랩에서는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연구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세일랩이라고 하는데요. 통계 인공지능 연구실이라고도 하고요. 다양한 도메인에서 AI 모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탐구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새로운 걸 생성하는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첫 단계에서 요즘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생성형 AI한테 최근에 나온 논문을 요약하라고 한다던가 하면 뭐 수분 만에 몇백 개의 논문을 읽어서 요약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정말 자주 활용하는데요.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 뭐 논문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요약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또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시각화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수님만의 AI 사용 꿀팁이 있다면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첫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AI 모델들이 성능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AI가 제공하는 답을 다 믿기보다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고 선별하고 그리고 혹시 AI가 잘못 답변한 것이 있는지 그 소스, 이제 원래 AI가 참고한 그 문헌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자연어로 제공된 설명만으로 고해상도 고품질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서 창의적이란 텍스트를 입력하면 아직은 제한적인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별도로 학습 없이도 창의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기술에 관해서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구는 네이버 AI 랩과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지연, 권다희 학생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연구 핵심은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도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 예를 들면 스테이플 디퓨전 같은 모델이 더 창의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모델이 내부에서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피처 맵이라고 하는 특징 맵이 있는데 이거를 주파수 형태로 바꿔서 그 중에서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특정 주파수 신호를 골라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특히 모델 내부에서도 얕은 블럭에 해당하는 부분이 창의성에 영향을 많이 주었고 이 부분에 낮은 주파수 영역을 조절하면 모델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깔끔하면서도 더 새롭고 독창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기존 이미지들과 비교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훨씬 더 창의적인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로 만든 이미지들은 색감이나 구조, 질감들이 비교적 단조로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 방법을 이용하면 이런 요소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의적인 곰인형을 만들어줘 라고 하였을 때 일반적인 모델의 경우에는 단순한 곰인형들을 생성하는 반면 이제 저희 방법을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 외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곰인형이라던가 아니면 맥북으로 일을 하는 곰인형처럼 이제 별도의 자세한 설명 없이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독특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의성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정의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의한 창의성이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독창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이라면 이제 일반적으로 평범한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유용성인데요. 단순히 기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컵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모양이나 디자인은 기존의 컵과는 달라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컵이라고 이제 인식될 수가 있어야만 창의적인 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은 이 창의성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서 생성 과정에 최적의 증폭 비율을 자동으로 산출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고자 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별도로 새로 학습하거나 재학습하지 않고도 단순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창의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덕분에 이제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향후 제품 디자인이나 광고 그리고 컨텐츠 제작 같은 다양한 실무 도메인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입력 텍스트의 조합만으로 다양한 시각적인 개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랙션 기반의 생성 모델 제어, 컨셉 탐색, 그리고 프로토타입 과정에서의 반복 실험 속도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성 모델 내부 표현의 조작 가능성과 해석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 보다 정밀하고 제어 가능한 생성 AI 시스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창의성을 강화하였을 때 또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 연구는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시각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면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직접 사용하기는 어려운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자전거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앞바퀴 대신 꽃다발이 달린 자전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창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탈 수 있는 자전거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창의적인 주전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옆면이 동그랗게 뚫려 있는 주전자가 생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디자인은 액체를 담는다는 주전자의 본래의 기능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제품으로 쓰기는 힘들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현재 기술의 한계점 중 하나인데요. 실제 제품 디자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성된 이미지가 단순히 창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즉 기능성이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기능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정의를 하고 긴밀히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이나 텍스트 등 다양한 생성 도메인에서도 이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은 각 도메인에서 창의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표현되고 저장되는지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도메인의 경우에 창의적인 이미지에 대한 예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이 이를 학습해서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라는 텍스트 인베딩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나 텍스트 생성의 경우에는 창의적인 음악 또는 창의적인 문장에 대한 명확한 학습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디코더가 우리가 이제 생성을 하는 부분에서 단어가 창의적, 크리에이티브에 해당하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지 학습이 되지 않았으면 그 생성 결과의 창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텍스트 인베딩 상의 창의적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어떻게 하면 다른 도메인에서도 실질적으로 출력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저희가 즉 창의성을 유도 가능한 속성으로 조정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원천적이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 생성에서는 창의성을 시각적 창의성과 서사적, 스토리적 창의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 창의성은 이미지 생성에서 다뤄지는 특성과 유사하게 색감, 구성, 개체 조합 등에서의 참신함을 의미하고 현재 기술을 영상 프레임 단위에 적용하거나 시간축 방향으로 확장함으로써 비교적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스토리적인 창의성은 보다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이야기의 전개 방식, 캐릭터 간의 예상치 못한 관계 설정, 감정적 반전 등 텍스트 기반 창의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델이 창의적인 스토리를 생성하거나 학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창의적인 스토리인지를 정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부터가 연구적으로 흥미로운 도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영화 애니메이션 대본이나 줄거리에서 인간 평가 기반의 창의성 태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나가서 스토리의 창의성을 모델이 구분하거나 생성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생성 AI가 단순한 시각적 다양성을 넘어서 서사적 상상력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긴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기보다는 좀 프로젝트를 마치고 이제 되돌아보면서 느낀 소회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할지 그 기준을 세우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AI의 창의성이라는 중요하지만 생소한 분야에 작게나마 기여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네이버 AI 랩에 뛰어난 연구원분들과 매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훌륭한 동료를 얻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기술적 성장과 협업의 가치를 동시에 안겨준 소중한 경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 모델의 창의성에 관련된 부분도 아직 도전할 만한 연구 주제가 많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설명 가능한 AI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대 언어 모델 같이 AI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발전하고 있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모델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또 어떤 이유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려면 설명 가능성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모델 발전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지금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로보틱스 제어, 언어 모델, 비전 모델, 생성 모델 등에서 모델이 내부적으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재학습 없이 설명 기능이 없는 그런 AI 시스템에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연결해서 모델 구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야에 맞는 설명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10년 후 인공지능 생성 모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AI라는 기술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개인 생활이든 전문 영역이든 굉장히 깊게 스며들고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일상부터 보면 지금은 AI가 날씨를 알려주고 일정을 챙겨주는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나의 건강 상태나 기분까지 파악해서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하는 식으로 진짜 사람처럼 조언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안에 있는 기기들도 모두 연결돼서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불 끄고 반려동물 상태까지 관리해주는 수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AI가 우리 옆에 붙어서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제공할 거고,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온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AI가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준비됐던가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문직 분야에서도 변화가 클 것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을 버티컬 AI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의료에서는 AI가 유전체 정보나 생활 습관까지 분석해서 개발 환자에 맞는 치료법을 추천하고 의사는 그걸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중환자실에 보면 많은 AI 시스템들이 이 중환자가 얼만큼 더 예후가 좋아질지 아니면 안 좋아질지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회계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AI가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주니까 전문가들은 전략적인 판단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혹시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릴 때 기존에 있는 판결문을 잘 참조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가 라고 하면서 고려해서 실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조나 물류, 금융 산업에서도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류를 줄이고 품질이나 리스크 관리를 자동화해주는 흐름으로 변화할 것으로 봅니다. 컨텐츠 제작에서도 AI가 직접 해주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여서 뉴스, 광고, 영상 컨텐츠까지 거의 새로 생성해주는 시스템이 일반화되고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엔지니어링이나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AI가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거나 논문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이미 일부 연구소에서는 AI가 논문 초안 작성을 돕고 있고, 향후에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AI가 함께 참여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AI 실험실이라고 실험을 설계부터 실제 실행을 해서 검증하는 것까지 로봇과 AI가 다 수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계획하고 직접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AI가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설명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명확히 드러나야 사람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의료나 금융처럼 생명이나 자산이 걸린 영역에서는 설명 가능성이 생존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리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같은 이슈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더 민감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하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적 기준을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과 윤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기업이나 연구자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적 장치 없이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려면 설명 가능한 AI를 중심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윤리 기준과 제도적 틀이 함께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